네, 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네, 얘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은 매크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마이크로가 이제 세부적인 경제고 매크로 하면은 이제 거시경제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뭐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기업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세부 내용도 중요한데 왜 네네.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 기업 분석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알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디지털화가 돼 있고 또 인제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인제 그 운영진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이 아닌 정량적인 부분은 다 인제 모두한테 똑같이 공개가 돼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더욱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뭐 가치 평가를 한다,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업의 마이크로 분석을 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기준 자체가 지금 바뀌는 상황에 있기 때문인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 그 저희 서울 반포 부동산에 가지고 예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별 기업도 지금 이 주가가 정당화되고 이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야. 아니면 고평가야라고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마이크로 기업 분석이라든지 인제 그런 분석은 결국에는 기준점이 되는 금리, 거시경제의 흐름이 지난 수십 년간 저금리 사이클과 인제 부채 사이클 안에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바뀌는 상황이다. 물론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인제 어떤 기업이 A 기업이 B 기업보다는 저평가가 돼 있고 뭐 이런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상 굉장히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월가가 됐던 이제 특히 인제 좀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큰 화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속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큰 거시 사이클이 계속 그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와서 누구나 다 온라인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게 좀 더 저평가됐고 이런 걸 분석해서 하는 거는 사실 점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거시경제적인 흐름이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 네네. 안에서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네네. 평가 뭐 가치 투자자들은 현재 가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렇죠. PER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비교 가치를 분석해 봐서 요게 좀 더 음.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지만 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 확 안 좋아져 있는 상태다. 그럼 PER 음.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음. 그러면은 그전에 뭐 굉장히 높은 PER로 이게 평균 업계 음. 평균 PER이 뭐 10이다. 그랬던 게 음. 5로 떨어져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예 폭삭 맞습니다. 네.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네네. 애초에 뭐 상대적으로 PER이 높을 때 어떤 기업이 저평가됐네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렇죠. 어차피 큰 흐름을 지금 보지 못하면은 전체적인 PER이 낮아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크게 도태될 수 있는 어쨌든 다 상황. 손해를 보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네네. 큰 흐름을 못 보고 그 지금 상황만 딱 보고 거기서 음. 가치 평가를 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요 말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 맞나요? 피처님이 진짜 설명을 너무 잘 하신다고 느낀 게 네. 정확하게 그냥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반도체는 뭐 PER 그래도 몇 배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 상황에서 이거는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반도체는 뭐 20 배에서 30배 정도 충분히 정당화된다. 뭐 바이오는 뭐 몇 배 정도가 충분히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PER이 낮으면 '아 이거는 성장성이 없는 섹터니까 그런 거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다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인제 이어져 온 인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가치 고정관념이라고 평가 해야 방법 될지 예 프리미엄을 그런 게 주는 있는 방법. 거죠. 예. 그러니까 PER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반도체가 그래도 20 배에서 30배 정도는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만약에 거시적인 흐름에 트리거가 생겨서 이게 변화가 되면서 이게 어느 기업도 20-30 배의 PER은 정당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금융 선진국들은 꼭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그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제가 프루팅을 만들고 이런 사이트를 기획하게 된 인제 핵심적인 이유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고 지금 온갖 지금 미국하고 그런 금융 선진국들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게 많이 없는 거죠. 오히려 피셔님이나 오히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인제 한국의 민간 개인 투자자분들도 더 많은 좀 양질의 좀 어떤 게 핵심이고 좀 그런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겨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 간에도 좀 평평한 운동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핵심적인 부분, 그럼 네. 거시경제가 네네네. 지금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그러니까 PR을 높게 네네. 주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네. 대표님이 여기서 뭔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은, 음. 이런 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음.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네네. 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음. 상황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네. 프리미엄이 더 앞으로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이유, 전체 시장의 주식들에 받는 네네. 프리미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 자 그래서 음.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다, 요런 네네. 얘기를 해 주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네네네. 속 시원하게 네네. 제가 지난번 정말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사실 아파트를 가지고 와서 예시로 드렸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인제 주식도 그때 제가 어닝스 일드 이익 수익률을 가지고 인제 비교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비교를 드렸던 기준잣대가 미국 10 년물 금리하고 한국 10 년물 금리로 비교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해 드렸던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 금리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중에서도 사실 시장 금리가 중기물 5 년물 금리도 있고 뭐 30 년물 아주 초장기물 금리도 있고 하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우시니까 10 년물 금리는 계속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꾸 그냥 기준금리 뭐 "아 연준이 이렇게 힘든데 절대 못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금리라고 하면 채권 금리인데, 일반인들 및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시장 금리지 기준 금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오히려 인제 단기 시장 금리, 그러니까 단기채 짧거나 아니면 중기물까지도 한 5 년물까지도 그런 시장 금리는 연준이 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그 말씀하시는 명목금리 그리고 시장금리가 뭔지만 간단하게 네네. 설명 좀. 네. 시장 금리는 제가 말하는 지금 시장 금리는 뭐 실질 금리 뭐 인플레이션을 빼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명목 금리를 얘기는 하는 어. 거고요. 그러니까 네. 명목 국채 수익률, 동기물 이게 뭐 1 년물 미만도 있죠. 뭐 아주 초단기물도 있고, 그리고 뭐 중기물, 뭐 3 년물, 5 년물 채권을 인제 중기물이라고 하고, 10 년물이라고 인제 다 국고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 년물이라고 하면 인제 좀 장기물에 속하죠. 아무튼 원금을 다시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가 미국이나 한국의 국채를 10 년짜리를 사서 그 10년 동안 산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에다 돈을 10년 동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원금을 찾으려면 10 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긴 시간이라는 이란 말이에요, 10 년이라는 거는. 근데 그동안에 미국의 10 년물의 그 시장 금리, 그 채권 수익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아주 많이 올랐지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5% 에서 1.6%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절대 망할 일은 없고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미국 국채를 10 년물을 사시면 원금을 받는 만기까지 연에 인제 1.5% 에서 1.6%의 인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는 좀 더 높아야겠죠 당연히. 인제 신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그래서 지금 한 2% 정도 아마 될 텐데, 문제는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는 막 그 은행에다가 돈만 맡겨도 왜 연에 막 20% 씩 뭐 15% 막 이렇게 이자 주던 시절이 있던 거 알고 계신가요? 피셔님? 네.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돈을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시장 금리 중에서도 특히 10 년물 금리,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장기 금리가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어느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 시장, 근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장기 금리는 연준이 조작을 하려고 할 수는 있으나 양적 완화를 지난 10년 넘게 한 양적 완화가 인제 계속 조작을 해온 건데 할 수는 있어요. 돈을 찍어내서 자기들이 찍어낸 돈으로 그 국채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셀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원래 돈을 빌린다라고 한다는 건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남이 사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국채를 남이 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2008년 리먼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 뭐 유럽, 일본 등은 미국하고 유럽, 일본이 대표적이죠. 그 세 나라는 자기들이 돈을 마치 진짜 프린터로 그냥 종이 넣어 가지고 뽑듯이 진짜로 그렇게 뽑진 않아요. 다 이게 다 회계상으로 다 그냥 그게 되는 거니까 전산상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발행한 돈 가지고 국채를 장기물 국채를 계속 사 왔다는 얘기죠. 2008년 이후로. 그 말은 그렇다 보니까 주식하고 채권은 원래는 정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자산이에요.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왜? 신용만 좋으면 이 사람들은 원금을 주는 자산이니까 채권은 원래 자산의 형식으로는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이거는 인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2008년에 그런 위기가 터지니까 그거를 뭐 좀 막고 활성화시킨다고 그때 시작한 게 인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돈을 찍고 그 찍은 돈을 가지고 장기물을 계속 매입하다 보니 그럼 장기물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10 년물이든 30 년물이든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어쨌든 이 금리가 계속 낮아져 왔죠. 다른 투자은행이나 뭐 실제 전문 투자자들도 아니면 뭐 연기금 이런 데들도 그렇고 '야 이거는 계속 사 준다는데 이건 무조건 그냥 계속 오르겠다.' 하고 채권도 계속 그렇게 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연준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준이 돈을 풀고 막 사 주니까 '이건 절대 안 떨어질 거야.'라는 마음으로 사실 많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레짐은 이미 2008년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많이 특히 채권 관련해서는 '아 이거는 연준이 계속 사줄 거니까 장기물은 계속 오를 거야.' 일본 장기채 보면 더 확실하죠. 어차피 중앙은행에서 돈을 걔네는 리밋이란 게 없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돈을 찍어서 그냥 사 주면 되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장기 금리가 낮아야 돈을 조달하기도 더 쉽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 실제 그 금리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 회사채 국고채 금리로 인해서 회사채 금리 회사들이 인제 실제 부채를 조달하고 할 때 쓰는 그런 금리 이게 모든 게 다 영향을 가기 때문에 장기 금리만 얘네들이 잡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건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사이클을 얘기할 때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 같다.'라고 한다.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어떤 사이클이 와도 이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아니라면 지금은 뭐 아직도 부동산 영끌해서 사도 되는 거고 주식도 그렇고 왜? 문제가 있으면 계속 풀어서 사면 되는 거니까.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금리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런 양적 완화나 이런 정책이 아니면 연준이나 뭐 중앙은행이 그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돈을 오래 빌려 주잖아요. 돈을 원금을 받으려면 오래 물론 중간에 사고 팔 수는 있으나 사고 파는 건 그때 당시에 시장 가격 시세에 따라서 인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정말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이 그때는 인제 그때 시세에 따라서 인제 사고 팔게 되니까 그 수익률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아무튼 간에 10년 장기채라고 하는 거는 돈 받으려면 시간이 10 년이고 30 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 인데 그거를 계속 좀 마음대로 하려고 조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연준 뭐 일본은행 뭐 유럽은행 어디든 이게 조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을 허공에서 찍어서 또 장기채를 매입하고 뭐 회사채도 매입하고 이제는 심지어 돈을 찍은 걸 가지고 채권을 매입해 주면 그 돈을 미국 정부가 민간에 그냥 손에 그냥 바로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유통 속도까지 빨라질 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통화 가치가 어떤 진짜 통화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인데 자산 인플레이션은 이미 저희 주변에 다 발생을 해 있죠. 지금 끝까지 발생해 있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왜? 장기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되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얼핏 말씀드렸던 그 서울의 반포 아파트든 서울의 아파트들 대부분이 2% 내외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주식도 지금 현재 주가는 2% 내외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2-3% 내외의 그 이익 수익률밖에 안 나옴에도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10 년물, 30 년물 이런 단기 금리가 엄청 낮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와 버리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콩값, 뭐 두부값 저희가 우유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뭐 쌀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필수 소비재란 말이죠. 사실 쪼끔 원자재 같은 거를 가격 흐름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이 이미 지금 엄청나게 폭등 중인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인제 생활 뉴스에서 뭐 쌀 가격이 이번 달에 전달에 뭐 5%가 올랐습니다.
월에 막 많이 예를 들어 월에 5%씩 오른다는 막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그냥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연으로 치면은 이게 뭐 50%가 오르고 뭐 60%가 오르는 건데 그렇게 실제 그 CPI나 소비자 물가 지수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70 년대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진짜 국채에서 지금 국채 투자자들은 아무 연준이 사준다는 기대와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올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에 1% 밖에 안 나오는 국채의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한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 뭐 각국의 투자은행들 각국의 연기금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죠, 기관들이.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계속 중간에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예전처럼 시중은행에 그냥 돈만 맡겨도 연에 뭐 진짜 15% 10% 인플레이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아무튼 그 정도의 이자를 주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은행에 돈만 맡겨도. 이거는 쪼끔 사실은 다른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그런다면 과연 그런 국채, 장기 국채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10 년물, 30 년물 등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인제 생각을 해 봐야겠죠. 지금 장기 국채야말로 주식과 똑같이 굉장히 정말 지난 몇십 년간 엄청난 인제 버블 안에 있는데 지금의 진짜 시장의 핵심은 작년 3 월, 4 월, 5월 팬데믹이 강타한 기간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낮게 나왔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엄청 압력이 엄청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 물가치가 발표될 때는 인제 전년 대비가 있고 전월 대비가 있는데 이번 연도 아무튼 지금 4 월, 5 월, 6 월에 인제 나오는 물가 수치가 전년 대비로도 나올 거고 전월 대비로도 나오거든요. 지금이 아주 이 물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제 모든 게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적어도 시장에서 어떤 게 핵심이고 그럼 지금의 핵심은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 건지 디플레이션이 올 건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건지 지금 모든 사실은 시장의 시선은 다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기관에 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한국은 기관도 투자 문화가 뭐 예를 들면 BTS 저기 뭐야 그 빅히트 성장할 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그 IPO 당시에. 심지어 이게 보호 예수가 엄청 걸려서 빨리 나오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펀드 매니저들은 어쨌든 주어진 기간 안에 무슨 어떤 수익률을 뭐가 됐든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떤 사실은 기관 투자 문화도 사실 어떤 게 진짜 핵심인 건지를 알고 가고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문화도 얼마나 그렇겠냐.'라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좀 선진국 투자 쪽은 굉장히 뭐 민간이 제로 hedge라고 민간이 전문으로 보는 이제 그런 칼럼 아주 유명한 그런 거부터 해서 정말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물론 그 안에서도 무조건 그냥 투기적인 거 쫓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도 다 지금 핵심이 뭐고 이게 이런데 아이 뭐 적어도 그거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큰 화두고 지금 향후 몇 년간은 이거에 모든 게 달려 있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어쨌든 나는 이 안에서 이거 버블의 끝을 들어가서 나는 공격적으로 진짜 수익을 취하고 나올 거야. 이거를 즐기고 나올 거야. 이제 이런 적어도 그런 핵심은 알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쨌든 간에 핵심은 알고 대부분이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도 인제 많은 분들이 직접 인제 피셔님 같이 이렇게 좋은 유튜버 분들도 이제 많이 좀 생기는 추세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개인분들이 이제 더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적어도 예전같이 막 그런 막 좀 뭐 리딩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이희진 같은 그렇게 그냥 겉으로 어떤 결과를 나 좋은 차 타. 막 나 되게 좋은 집 살아. 막 이런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닌 논리를 보고 투자를 하고 논리를 보고 판단하고 논리를 보고 '나는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아. 저도 논리가 맞는 것 같아.' 직접 투자를 할 때는 더 중요하고요.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같이 그렇게 어떤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곳을 고를 때도 그 논리를 보고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프루팅이란 게.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좀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글로벌 모니터라고 인제 저희 사실 기관들이 제일 많이 보는 투자 관련 경제 관련 제일 타이트한 언론사인데 저희랑 지금 협업하고 인제 같이 하고 있는 이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근에는 다 거의 금리 뭐 아니면 원자재 뭐 이런 그런 향방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왜? 그게 지금 핵심이니까.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건 논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렇고 이고 어떤 거를 추이를 따라가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이제 아 네. 이렇게 네. 예. '폭락한다.' 막 요렇게 생각도 할 수 음.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중간에 핵심이 있었죠. 뭐 기본적인 걸 알고 뭔가 그렇죠. 인제 예 그렇죠, 그 그렇죠. 버블을 즐기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심지어 네네. 버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예. 들면 저는 버블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버블일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버블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세이프 헤븐인 자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원자재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원자재 관련 주나 뭐 금리가 상승할 때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주식도 그런 종목을 사든가 단기 금리가 상승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있거든요. 증시가 붕괴를 하고 버블이 붕괴를 한다고 해도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버블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는 누구도 진짜 버블은 터지기 전에는 알 수 없다듯이 그러면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2% 내외로 적게 오는 상황이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전개가 되든지 하면 그 말은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계속 더 많은 부양책을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떤 시장에 충격이 온다고 해도. 그럼 그 말은 아무리 이게 고평가가 되고 버블은 뭐 버블로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어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끝없이 할 수 있고 뭐 아무리 돈을 찍어서 그럼 이거 시장에 아무 충격 없게 계속 자산 가격 받쳐주고 할 수 있다면 버블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거는 뉴 노멀로 봐야겠죠. 사실 그런 얘기도 몇 년 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초반에 얘기 나눴듯이 뭐 PER이 뭐 저기 최소 뭐 몇십 배 뭐 30-40 배는 되는 게 어떤 섹터는 뭐 그런 게 당연한 거고 막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될 건지 저렇게 될 건지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고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지금 앞으로 나올 물가지수가 4 월, 5 월, 6 월에 나오는 물가지수가 정말 아주 큰 부분인데 적어도 그걸 팔로우업하고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런 걸 좀 미리 대비를 해 놓을 수 있겠죠. 네.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네네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스 해석 부분을 가지고 네네. 네 뉴스 해석 저희 부분 좀 가지고 시장 관련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런 거를 하나씩 좀 그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오히려 예 제가 아무튼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